미국이 멈췄습니다. 단 317명 때문에 말입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저는 리처드 콜먼, 40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한 영국 출신 전문가입니다. 세계은행에서 근무했고 수십 개국을 분석했죠. 그런 제가 2025년 조지아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 사람들이 체포되자 공장이 멈췄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죠. 일자리 수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죠. 조지아 경제의 31%가 그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1위였죠. 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조지아 주지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 반도에서 왔습니다. 호랑이의 나라죠. 오늘 제가 목격한 기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멈춰 세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40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한 영국인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2025년 조지아에서 목격했죠. 317명의 한국인이 구금되자 미국의 한 주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국제경제 분석가로 살아왔죠. 세계은행에서 근무했고 수십 개국의 투자 환경을 평가해왔습니다. 냉정함이 제 무기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만 믿었죠. 그런 제가 조지아주 산업단지에서 모든 걸 의심하게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공기는 차가웠죠. 저는 조지아주의 투자 현황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가 떴죠.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ICE가 한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이었습니다. 317명이 구금됐습니다. 317명이요. 이 사람들은 조지아에서 일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요. 세계 최대 투자국이 이런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사람이 사라졌죠. 그 정적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지아주청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설명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브리핑룸은 냉랭했습니다. 주정부 대변인이 나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이민법을 준수합니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죠.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이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투자자라고요? 정말입니까? 저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했습니다.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죠.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수천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현지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울었죠. 지역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경제의 심장이었죠. 그 심장이 멈추자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포 사건이 아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40년간 경제를 연구한 제가 이런 현상을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의 투자가 이렇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니.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의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그 문서를 열어본 순간 숨이 멎었죠. 조지아주 최대 투자국 대한민국.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죠.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일본도 캐나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317명을 구금한 바로 그 시점에 조지아는 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발표하려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끔찍한 모순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인을 체포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을 찬양하다니.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고요. 조지아의 하늘은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남은 인간들이 있었죠. 317명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진실을 누가 말해줄 겁니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요. 한국이 정말 조지아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한 줄의 활자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대 투자국 한국, 그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집어삼켰죠. 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지아주청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죠. 317명 구금 사태 이후 주정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기자석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조지아는 역사상 최고의 투자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거기에 순위가 떴습니다. 1위 대한민국, 2위 일본, 3위 캐나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불과 며칠 전 317명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을 급습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죠.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순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치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치적 계산, 여론 조작, 경제적 이해관계.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회견이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조지아 산업개발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이 떠나면 조지아 경제는 붕괴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붕괴라고요? 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죠. 그 정도입니까? 보세요, 콜먼 박사님. 우리 주의 제조업,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이 모든 게 한국 자본으로 움직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순간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죠. 세수가 끊깁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왜 체포했습니까? 담당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방정부 압력이었죠. 우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고용 창출 수치를 확인했죠. 납세 실적을 계산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조지아 투자액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5만 개 이상이었죠. 주정부 세수의 30%가 한국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차트를 만들었죠. 모든 수치가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조지아 경제의 절반은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이런 의존도는 처음 봤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지역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체포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의심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조지아는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코리아 이펙트. 한국 효과.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죠. 냉정한 경제학자의 문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경애였습니까? 놀라움이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조지아 기자회견장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박수는 칭송이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밤하늘이 보였죠. 그 하늘 아래 멈춰선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칭송과 위선, 두 얼굴의 조지아. 하지만 숫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자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조지아의 심장은 한국이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요.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직접 들어야 했죠. 며칠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이 왔습니다. 밤 10시, 조지아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콜먼 박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죠. 우리는 이곳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조지아의 산업을 세웠죠.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슬픔이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투자했고 일자리를 만들었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우리는 효율을 가져왔습니다. 정직을 심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공장만 세운 게 아닙니다. 문화를 만들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품질 관리를 교육했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인지 경쟁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국식 경영 방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졌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인터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에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이식했죠. 효율적인 생산 라인, 엄격한 품질 관리, 철저한 안전 교육.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왔습니다. 현지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전문가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로 대했다. 한국식 교육을 받은 후 내 인생이 바뀌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수출이었죠. 한국은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가져왔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그 정신,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함께 성장한다는 그 철학.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지아는 한국을 통해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받았죠. 하지만 한국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일하는지,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왜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지. 냉정한 경제학자의 문체가 흔들렸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죠. 데이터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하겠다. 더 이상 주정부 내부 문서로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죠.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더 코리아 이펙트 마이너스 회복력을 넘어선 경제. 한국 효과.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문제였죠.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재건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죠.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신념을 수출했습니다. 그 신념이 조지아를 살렸고 이제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이메일 알림이 울렸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당신의 연구는 기밀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주정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두 번째 이메일이 왔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40년간 경제 연구를 해왔지만 이런 압박은 처음이었죠.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평범한 조지아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주지사실 참모라는 사람이었죠. 콜먼 박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접 말씀드리죠. 저는 주청 뒷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제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우린 한국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인데 왜 인정하면 안 됩니까? 정치입니다, 박사님.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의존도를 줄이라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말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모두요. 그래서요? 박사님 보고서는 한국 의존도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공개되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진실을 숨기자는 겁니까? 아니요. 다만 조용히 하자는 겁니다. 조용히? 317명이 구금당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조지아 지역 방송국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317명 체포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죠. 박사님,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경제적 균형을 깨려는 겁니다.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본계 로비단체의 활동 기록이었죠. 조지아 의회 접촉 내역, 후원금 목록, 정책 제안서. 이들은 한국 기업의 경쟁자입니다. 한국이 조지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견제하려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317명 체포도. 네. 우연이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모였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명백하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경제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패입니다. 정치가 숫자를 조작한다면 그건 범죄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경제학자일 뿐입니다.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한테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릴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조지아, 그리고 미국의 미래가 걸린 전쟁이다. 한국을 흔들면 미국도 흔들립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조지아도 무너지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치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로비가 진실을 바꿀 수는 없죠.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BBC, CNN.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진실은 늘 가장 어두운 방 안에 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압박이 느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정치의 장기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했죠. 보고서가 날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조사관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죠.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지아 공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죠. 무너진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아침 9시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17명이 구금됐습니다. 공장이 멈췄죠. 그런데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서둘러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현장 관리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다고요? 누가요? 우리 모두요. 그가 공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구금되지 않은 한국 기술자들이 남았습니다. 15명이요. 그들이 현지 노동자 100명과 함께 라인을 복구했습니다. 10일 만에요. 10일? 10일 만에 공장을 복구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17명이 사라진 공장을 15명이 되살렸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움직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죠. 그의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피곤한 미소였죠. 우린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밴 거죠. 될 때까지 한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동료들이 구금됐는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게 무너집니다. 신뢰가 깨지죠. 우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로했지만 확고했죠. 현지 노동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니까 함께 일어났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한국인도 미국인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춰선 기계보다 무서운 건 포기한 인간이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이건 단순한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문제였죠. 한국은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노동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중반 남성이었죠.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여기 오기 전까지 그냥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기술자로 대했습니다. 가르쳐줬죠. 존중했습니다. 어떤 걸 배웠습니까? 품질입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 손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죠. 더 코리아 이펙트 마이너스 회복력을 넘어선 경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장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그들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 시스템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신념을 심는다.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이런 문장을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재건의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능력. 이게 한국이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15명이 300명의 빈자리를 채웠다.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끝에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그 신념, 함께 이겨낸다는 그 믿음.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증명할 수 없는 힘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효율이 아니라 회복력을.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조지아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석양 아래 다시 살아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체포해도 압박해도 방해해도 한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내 보고서는 이제 창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바치는 창가였죠.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누군가 제 파일을 언론에 넘겼습니다. 아침 6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였죠. 콜먼 박사님, 더 코리아 이펙트 보고서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누군가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박사님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켰죠.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더 코리아 이펙트 마이너스 한국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다.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했죠.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세상에 나갔습니다. 통제를 벗어났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었죠. 정오, 조지아 주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몇몇 의원들이 분노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침투다. 우리가 한국에 지배당하고 있다. 독립성을 잃었다. 하지만 경제계는 달랐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성명을 냈죠. 한국 덕분에 조지아가 버텼다. 이건 침투가 아니라 협력이다. 조지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감정과 현실이 충돌했죠. 오후 3시 제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죠.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앵커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에서 한국을 조지아 경제의 핵심이라 하셨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한국은 조지아 최대 투자국입니다. 일자리의 31%가 한국 투자에서 나옵니다. 세수의 3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 의존적이란 말입니까? 의존이 아닙니다. 상생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돈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기술을 가져왔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이게 의존입니까?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317명 구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한국을 잃는 건 미래를 잃는 것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자 공장이 멈췄죠.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없이는 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이 들끓었죠.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어두워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 건물만 꺼진 겁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 창밖에 검은 SUV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들었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를 향해 뛰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한 블록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노트북을 확인했죠.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 사무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지우려 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죠. 해외 서버에도 업로드했습니다. 그들이 파일을 지워도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탔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죠.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을 껐을 때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빛이었죠.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이제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버렸으니까요.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죠. 내일이면 조지아주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증인석에 서는 겁니다.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정치 앞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죠. 이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9시 주의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사님, 오늘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단상에 앉아 있었죠. 방청석에는 수백 명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의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지사 측 변호인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조지아는 외국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자본이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 안보를 위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 투자는 위험합니다. 언제든 철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콜먼 박사님,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40년간 국제경제를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조지아주 일자리의 31%는 한국 투자에서 비롯됐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31%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지아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한국 덕분에 일자리를 가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조지아 투자액 210억 달러입니다. 일본보다 많습니다. 캐나다보다 많습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위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17명이 구금됐습니다. 그날 조지아 경제가 멈췄습니다. 공장이 멈췄죠. 납품이 끊겼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15명이 공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10일 만에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인들은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지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체포했는데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위험한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조지아도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죠.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됐습니다. 곧 청문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프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죠.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박사님, 한마디만. 오늘 증언이 역사적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죠. CNN 속보였습니다. 코리아, 더 엔진 오브 조지아. 한국, 조지아의 엔진. BBC도 보도했습니다. 리처드 콜먼, 경제적 양심을 지킨 사나이.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을 덮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죠. 호텔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검은 SUV 세대였습니다. 저 차들이. 운전기사도 느꼈습니다. 박사님,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앞뒤 좌우에서 막았죠. 우리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차를 향해 걸어왔죠. 운전기사가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차 옆에 섰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경고입니다.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죠. 차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폭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조지아가 흐릿했죠. 두려움보다 진실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조지아는 변했죠. 그날 아침 조지아 경제개발청이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죠. 317명 구금 사태는 조지아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죠. 한국은 조지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치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이 이기는 순간이었죠. 오늘부터 조지아는 새로운 투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 외국 투자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틀 후 한국 대기업 대표단이 조지아를 재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공항 환영식에 초청받았죠. 오후 2시 애틀랜타 공항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지사도 나왔죠. 의원들도 줄지어 섰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내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주지사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과 악수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지아를 믿습니다. 단장의 대답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체포당했고 모욕당했죠. 하지만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환영식이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장 복구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었죠. 다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은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조지아와의 약속을 지키려 왔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움보다 책임이 앞섭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했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40년간 경제를 연구했지만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배워야 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더 코리아 모델 마이너스 회복력이 미국을 재건하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썼죠. 나는 조지아의 경제를 연구하러 왔다. 그러나 결국 한국을 배우고 떠난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았지만 결국 인간을 배웠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힘은 숫자가 아니다. 정신이다.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함께 이겨내는 그 신념.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죠.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었죠. 한강이 흘렀습니다.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빌딩 옥상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전쟁 후 기적을 만든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를 재건하는 나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학생이 되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본다. 서울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 리처드 콜먼은 그 증거를 보았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나라였죠. 한국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으로 이해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배운 경제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간의 경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서울타워가 빛났죠. 도시 전체가 불야성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움직이죠. 될 때까지 합니다. 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한국은 나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다시 세웠다. 이제 세계의 공장은 코리안 웨이로 움직입니다. 한국식으로 일하고 한국식으로 성장하죠. 저는 증인입니다. 한국의 힘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사로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국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게 한국입니다.